술, 커피, 야식이 위암과 대장암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것보다는 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여러분 혹시 헬리코박터균이 뭐였지? 혹은 대장내시경은 50살 가서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두 가지, 바로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과 대장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대장용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분 모시고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대장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 내시경 검사에 대한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이 내시경 검사가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좀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만큼 중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시경 검사라는 게 우리 몸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검사를 하는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고통을 수반하고 그 준비 과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굽는다든지 대장정결제를 복용해서 대변을 장을 깨끗하게 비워낸다든지 하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자체를 꺼리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암이나 대장암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에 진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암은 만 40세, 대장암이 만 5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는 나이대가 되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 검사로서 위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이렇게 침묵의 그림자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 게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을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이 작은 균 하나가 그렇게 강력한 암을 유발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위에는 위산이라는 강력한 산성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있는 세균은 위산에 다 깨끗하게 사멸되죠. 그렇지만 헬리코박터균은 그 자체가 이 위산에 저항할 수 있는 물질을 분비해내기 때문에 본인은 생존하면서 우리 위에 계속적인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위험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세포 이형성이 발생되고 최종적으로는 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을 주요 발암물질 1종으로 지정해 놓았고, 많은 나라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연구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이 헬리코박터균이 발견이 됐다면 무조건 제균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만약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내시경 할 때마다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내시경 검사에 있어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소화성 궤양의 과거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선종이나 위암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의 검사를 하게 되죠. 또한 내시경하는 과정에 내시경하는 의사분이 보시고 이분은 헬리코박터균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이 만약에 검사에서 증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럼 다 치료해야 하느냐? 이것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소화성 궤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과 같이 특정 질환의 헬리코박터균과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분과 상의를 좀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제균 치료 자체가 비용도 들고 이 약이 복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균 치료 약제가 100%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서 환자분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시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선행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반대로 헬리코박터균 검사에서는 음성이 떴지만 나중에 위암이 발견되는 소위 음성의 역습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우리가 어떤 검사를 시행할 때 그 검사가 100%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검사하는 방법은 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정확한 것은 역시나 내시경 중에 조직을 채취해서 그 조직을 배양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자라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조직을 다 배양 검사해서 헬리코박터균을 채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내시경 조직의 일부를 채취해서 더 빠른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에로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코비드 스크에 대한 PCR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대변에서 채취한다든지 현재 감염 상태는 알 수 없지만 혈청에서 이뮤노글로불린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100%는 아닙니다. 따라서 과연 그게 정말로 음성이었는지 판단이 필요하겠죠. 음성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만약에 위험이 발생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균 이외의 원인 때문에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이 발생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헬리코박터균이 없는데 왜 위험이 생겼을까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결론은 그럴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 뭐 어떤 질병이든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러면 저희가 대장으로 이번에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장 내시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거는 바로 대장용종이라고 하더라고요. 흔히 암의 씨앗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대장용종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이유와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암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듣는 질문이네요. 네. 대장 용종이 암으로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용종이라는 단어보다는 폴립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사용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물론 용종도 사용되고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대장의 폴립이 다 암으로 가느냐?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폴립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의미로는 대장의 점막에서 튀어 올라와 보이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암으로 선행하는 폴립의 종류는 제일 흔한 것이 샘종 또는 선종이라고 불리는 폴립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톱니상 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암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대장 폴립이 크기가 작다면 그것이 암으로 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대장 폴립이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는 일률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빨리 자라야 1년에 0.5mm 정도 될 것이다. 또는 1mm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오히려 그 폴립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현재로서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자랄까를 걱정하기보다는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기간 설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환자 측에서는 해야 될 것이고, 검사자 의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얼마나 검사를 충실히 하였는가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의 검사는 반드시 권고되어야 하고, 의사 쪽에서는 적절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환자분과 상의하고 설명해서 충분한 충실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 보면은 이 대장 용종, 즉 폴립이 한두 개가 발견되는 분도 있지만 정말 몇십 개가 발견이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뭐 바로 다 제거를 하냐 마냐 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견되는 용종을 모두 다 제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놔둬도 되는 것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면 네. 샘종이 의심되는 폴립이 발생하였을 때 그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몇 개 이상일 때 대장암의 발생 확률이 높은가, 그 크기가 얼마 이상일 때 더 높은가, 아니면 그것을 제거하여 조직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의 이상을 보일 때 향후에 이 사람이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수만으로 보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3개보다 더 많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크기로 보았을 때는 10mm, 그러니까 1cm보다 큰 폴립이 샘종이 있는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 것을 평가하고, 조직 검사를 하였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세포에서 이형성, 암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고등급의 이형성을 보인다면 향후에 암으로 진행하거나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장암의 일반적으로 추적 검사 기간보다 더 짧게 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해야 되겠죠. 또한 여기에 더해서 가족력이 명확하다든지, 우리 가족 중에 1촌 이내에 2명 이상의 대장암이 조기에 발생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개수의 측면에서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3개를 말씀드렸지만 가족성 용종증과 같이 100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으면서 대장 폴립이 아주 많이 생기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용종이 꽤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검사 한 번 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다 떼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100개나 되니까 말이에요. 네. 이전에는 수술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장은 다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대장이 많이 소실된 상태로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고통 속에 환자를 빠뜨릴 수 있겠죠. 따라서 최근에는 내시경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가능한 내시경으로 해결해 보자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예방 방법도 한번 좀 여쭤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이 두 암을 막으려면 일단 식습관을 좀 어떻게 형성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사실 가장 피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술, 커피, 야식인데 여기서 또 우선순위를 좀 정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술, 커피, 야식이 위암과 대장암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것보다는 짠 것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술이 위암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술이 대장 폴립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커피가 위암과 대장암에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빈약합니다. 야식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암의 발생과 명확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을 회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행동 방식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염분을 추가로 섭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명확히 알려져 있는 발암 물질과 연관이 있는 가공되어 있는 육류들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햄, 소시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신선한 야채, 신선한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신체 활동량을 좀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를 피하라. 이 정도가 일반적인 상식이 되겠네요. 그럼 혹시 매운 음식을 좀 자주 먹는 것도 영향을 주나요? 매운 음식이 암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운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통각에 영향에 속합니다. 맵다는 네네네. 거는. 네.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일부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렇지만 만성적인 장의 염증을 유발하여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건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네. 개인적인 질문으로 좀 네.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AI가 네. 요즘 의료계 영역에도 많이 좀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시경 검사에도 AI가 도입이 되면서 헬리코박터균의 흔적이나 작은 용종들도 많이 좀 발견을 하고 제거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진단율이 몇 % 올랐나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닥 그렇게 차이가 없다. 물론 최근에는 차이가 있다는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초심자나 선별 검사를 주로 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발견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2배, 3배 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10% 내외 보통 이야기합니다. 같은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대충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대충 보는 걸 못하게 하자. 이 사람이 제대로 검사를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쪽으로의 AI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꽤 많은 도움을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환자들에게 있어서, 네. 의료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검사에 다 적용되기에는 조금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검사를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최근에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질문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직을 채취하지 않고서도 헬리코박터균 감염 유무를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을 현재 임상에 즉각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연구가 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위와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하이 포인트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시경 검사를 겁내지 마시라.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죠. 쪽팔리는 건 한순간이다. 검사도 나에게 정말로 득이 된다면 굳이 회피하시지 말고 그냥 세금 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검사가 점점 증가함으로 인해서 진단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같았으면 검사를 하면 몰랐던 조기의 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생존율도 증가하고 삶의 질도 증가하거든요. 제가 진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나에게 3년 전쯤에 와서 검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5년 전쯤에 와서 검사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돈도 들고 힘도 들고 또 보호자가 와야 되면 가족분들한테 이야기하기도 미안하고 또 연차도 써야 되고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2년
또는 5년에 한 번 정도의 시간은 반드시 내시는 것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헬리코박터균과 대장 용종을 중심으로 한 위와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내시경 예약 버튼의 계기가 되어보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